간추려 쓴 주제별 일제침탈사 5편 5장 독립선언서 전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서재필이라고 한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밝힌 것을 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처음 쓰여지기는 최초의 헌법이라고도 할 홍범 14조에서였지 않았나 싶다. 1895년 김옹집 내각이 제2차 내정개혁의 추진을 서약하는 독립서고문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청나라로부터의 자주독립을 천명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청나라로부터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철저한 일본의 계략도 배후에는 없지 않았다. 그 뒤 독립이란 말은 개업하에 거두로 미국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서재필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그는 1896년 4월에 독립신문 발간을 시작으로 7월에는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11월에는 서울 서대문 밖에 수치스럽게 서 있는 영운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1897년 8월 조선은 비로소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제정하고 1898년 5월에는 모화관을 개조하여 독립관을 개설하였다. 독립협회의 청년 지도자로서 입헌군 주제를 목표로 맹렬한 활동을 펼친 이승만은 반유음모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옥중기라고 해도 좋을 그 저술은 1894년의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의 독립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간수들의 눈을 피해 집필된 것이다. 무력독립투쟁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던 애국지사 박용만이 1905년 이 글의 원본을 트렁크 밑바닥에 감추어 미국으로 가져와 1909년 1월에서야 출판되었다. 그 독립정신 초판본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의 멸종주의를 쓰며 난리인즉 한국인이 이것을 알아야 능히 면할 계제가 생길 것이요. 한국인에게 이것을 알려주려면 독립정신을 권하는 것보다 더 긴한 글이 없다. 이에 이어 박용만은 이런 후설을 썼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산다고 하니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그 나라 백성의 독립정신만 완전하면 결코 아주 망하지 않을지라. 이제 이학서 승만씨가 쓴 독립정신이 세상에 나오니 이는 우리 4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요 또한 처음으로 듣는 소리인지라. 이로부터 10년 뒤 우리는 독립선언서를 만난다. 그 사이 숱한 의병활동이 일어났고 순국열사와 의사들이 줄을 이었다. 1919년 정월이 되자 일본에 유학하면서 한일 합방의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계획한다는 소문과 함께 이광수가 작성한 독립선언서 초안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오랫동안 독립운동의 기회를 탐색하던 애국지사들이 이 소식에 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기가 끓어올랐다. 그때 마침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일제에 의해 강제 표의된 고종이 아무 이유 없이 벼랑간 승하하였다. 독립선언의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고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민족 대표들이 모여 3.1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자신은 학자로 일생을 살고 싶을 뿐이기에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의 전면에는 절대 나서지 않겠다는 최남선이 동경의 2.8 선언을 보자 선뜻 자신이 선언서를 쓰겠다고 자원하는 손을 들었다. 이어 만에 한용운도 독립선언문의 작성은 자신의 몫이라고 나섰으나 결국은 최남선이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문은 각기 이렇게 시작된다. 28선언 조선 청년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자의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차결의 기회를 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이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위를 취하여서 독립을 기성하기를 이에 선언하노라. 3.1 독립선언 5등은 자의 아주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바로 이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우연히 독립한 나라도 아니요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나라도 아니라는 얘기다. 독립운동을 통해 건립된 나라라는 얘기다. 손병희는 의사오적으로 첫 번째 가는 매국 노인 이완용까지를 이 운동에 가담시키기 위해 그를 만나 거사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완용은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으나 총독부에 밀고는 하지 않았다. 기회에 이완용 얘기를 하나만 한다면 이완용이가 매국노가 된 데에는 그의 비서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주미공사로도 2년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영어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일본말을 할 줄 몰랐다. 어디 일본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 없나 하고 수소문하여 일본 유학생 출신의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리고 비서로 채용했다. 그 비서야말로 이완용보다 더 앞장서서 한일 합방을 부르짖고 다닌 사람이었다.
그 비서가 바로 그 유명한 신소설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이인직이다. 혈의 누에 작가 말이다. 여하튼 이완용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악질형사로 소문난 신승이라는 사람도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인쇄소 사장인 이종일이 깜짝 놀라 그를 데리고 손병희에게 데려갔다. 그러자 손병희는 당신도 두선의 아들이니 며칠만 눈 감아 달라면서 돈 5,000원을 듬뿍 담아 형사에게 쥐어줬다. 그가 그것을 받지 않고 경찰에 보고하였으면 어쩌면 특진에 특진을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훗날 그 형사는 뇌물죄로 체포되었다가 자살하였다고 한다. 태화관과 독립선언서의 만남도 실로 우연한 일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태화관은 본래 이완용의 저택이었다. 매국 노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인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집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벼락에 맞았다. 본인도 그것이 꺼림직하였던지 자신의 저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벼락 맞은 매국 노의 집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침 화재를 만나 영업할 집이 필요했던 명월 관주인이 이 집을 사들여 영업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벼락 맞은 매국 노의 집이었던 태화관에서 독립선포식을 거행하였으니 이 또한 얼마나 통쾌하게 느껴졌겠는가.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